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의 개념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사회 및 이익사회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또 다른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동사회 및 이익사회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사회란 사전적으로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의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인 통일체로서의 사회로 정의가 됩니다. 책은 16페이지입니다. 이 용어는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에서가 제창한 사회 유형의 하나로 가족이나 촌락 따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사회는 독일어인 게마인샤프트입니다. 번역하자면 공동체와 같은 의미로서 지역사회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익사회는 개인의 이해타산에 의하여 결합이 된 사회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용어 역시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에서가 제창한 사회 유형의 하나로서 합리적, 기계적인 성격을 지니며 근대의 주식회사나 노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어로는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번역을 하면 목적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이익사회는 지역사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의 어원은 라틴어의 함께라는 의미와 컴과 선물이라는 뮤뉴스가 합해진 것으로서 선물을 서로 주다의 의미입니다. 종교단체에서의 이 단어를 공동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용어에는 지리적인 공간적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의미는 다시 지역성과 정신성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성은 도시나 농촌, 경상도, 충청도라는 일정한 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성이 되고, 반면 정신성은 동호인 집단, 동성애자 집단, 소수그룹, 다수그룹 등의 정신적으로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는 구성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의 개념인 가상공동체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동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구성이 됨으로써 지역성이나 정신성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구글이나 네이버, 그리고 다음 등의 호텔 사이트 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의 개방형 혹은 폐쇄형 SNS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성에서 커뮤니티에서 지역성으로 나누어서 지역성에 더 많은 관계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신성에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상공간인 가상공동체에서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공간에서 같은 관심을 가진 그런 어떤 단체에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지역사회가 있어야지만이 국가가 존재를 하고, 그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독창성, 공동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활발하게 무엇인가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로컬리티입니다. 로컬리티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구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커뮤니티와 혼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스만도 지역사회 개발을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외에 로컬리티 디벨롭먼트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로컬 거버먼트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구분을 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네이버후드입니다. 네이버후드는 인근 지역이나 근린생활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므로 커뮤니티보다는 의미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지역보다는 좀 더 거리가 먼 교외 지역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본다면 커뮤니티에 비하여 제한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 17페이지 밑에서 7번째입니다. 지역사회의 개념입니다. 칼린저나 딕셔너리나 소시알러지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연구자들에게는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수년 동안 흥미를 끌었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없이 진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파커가 내렸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주요 특징을 영토를 기초로 구분하는 인구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자, 파커는 무엇을 하였다고요? 네, 파커는 영토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1950년대 이전까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련 연구에서 지역사회는 100가지 가까이 정도 되는 정의가 되었다고 한 조지 힐러리가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에도 100가지가 가까이 되는 94가지의 정의가 되었다고도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4가지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영토 또는 장소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1950년대로 간다면 어떤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광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필요했고 사람이 있었고 공동의 관심사로서 서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7일장이 서기를 하고 뭐 때로는 5일장이 서기도 하고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한 곳의 장소에서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공통적인 관심사도 있고 상호작용을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나 장소가 어디로? 인터넷으로 몰리고 있는 가상 공동체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지역사회의 개념은 첫 번째는 영토성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능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토성의 의미로서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영토는 지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의미를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가 기본적으로는 지리적 공간을 기초로 문화적 요소들을 공유하는 인구 집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인 공간이나 그리고 그 공간에 거주하는 구성원들 및 그 공간과 사회 심리적인 연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이들은 지역사회의 의미를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로 파악을 할 때 이웃이나 동네나 마을, 도시 등 더 큰 지리적인 공간을 포괄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 대상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초점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로 명명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공간 크기를 기준으로 한 지역사회는 첫째는 세대는 생물학, 사회학 등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세대란 한 생물이 태어나서 생명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 것이며 사회학적인 세대는 다시 가족 세대와 문화 세대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세대는 여성이 성장하여서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을, 문화 세대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동일한 문화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둘째, 근린 지역이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이란 뜻을 가진 지역의 개념에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을 가진 근린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즉 비슷한 사회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정한 공간을 근린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린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또는 가정의 세대 구성원들이 직업 등의 경제적으로, 학업 등의 교육적으로, 그리고 여가 등의 문화적인 생활 등을 하는 세대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일정한 공간으로서 이 역시 지역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지방거주지입니다. 지방거주지란 개인 또는 생활 구성원 중에서 주로 직업 등의 다른 이유로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보다 먼 지역으로 가서 특정의 목적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는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넷째, 자치지역이란 국가의 행정구역 안에서 개인 또는 세대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사는 일정한 공간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 사회학적으로 경제 행정적인 기준 등에 의한 지역사회를 살펴보면, 첫째는 인구의 분포에 따른 지역사회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업지역과 같은 작은 부락 등의 지역사회를 말을 하며, 둘째는 인구 구성의 사회적인 특수성에 따른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은 대다수의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역, 아니면 내국인촌, 아니면 서울 중구, 몽골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등, 그리고 미국의 한림가나 차이나타운 등과 같은 지역사회를 특수성에 따라서 지역사회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기반에 따른 지역사회로서 주민들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류학적인 조사,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광산촌, 그리고 산촌, 어촌 등의 지역사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사회로서 정부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정 또는 행정적으로 구분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구, 읍면동 등으로 구분한 지역사회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구획을 나눌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수, 즉 인구의 크기를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토성의 의미로서 지역사회를 알아보았는데 비영토성의 의미로서의 지역사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지리적인 공간성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일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를 지리적 공간성 측면에서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적인 이해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지리적인 공간성을 기초로 하여서 지역사회를 이해를 하고, 이러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개입 활동이 전개가 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 개입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성에 기초한 지역사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사회는 사회복지 개입의 대상으로서 영토적인 지역사회 이외에도 비영토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지역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영토적인 지역사회 중에서는 인종적인 배경이나 성에 대한 지향이나 직업이나 장애, 질병, 종교, 사회계층 등과 같이 특정한 정체성이나 이해관계에 기초를 하여서 구성되는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의 개입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영토적 의미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소속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영토적인 지역사회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의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토적인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갖는 소속감이나 공유된 신념 및 헌신 등으로 구성이 되고 소속감이나 공유의식 및 헌신으로 구성된 일단의 인구 집단 역시 하나의 지역사회로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밑에서 7번째를 보시면 이러한 측면에서 린드만은 지역사회란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생활 공간에서 서로 의존하고 정치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며 복잡하고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의 목적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도시 지역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산업이나 상업이나 문화 등의 중심 도시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지역은 어떻습니까? 광업, 제철, 수출산업, 자동차 공장 등의 산업이 집중이 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산업지역은 어디가 떠올려지시나요? 혹시 퀴즈에 댓글을 달 수 있다면 퀴즈에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업지역입니다. 상가, 백화점, 주유소 등에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행정중심지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중심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퀴즈에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중심지역으로는 대학교, 연수원, 학원과 기타 학교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며 시설중심지역으로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이나 센터, 보건소 등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외지역, 유락지역, 농업 중심지역, 이념 중심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주의라는 네모 박스를 보시면 자, 중간에 지역사회주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을 일컫습니다. 개인의 발전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삶의 양식이 무분별하게 적형적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성된 합리적인 사고틀이나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것처럼 지역사회 발전 역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의 합리적인 신념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부산에서 창원으로 시집을 왔지만 남편이 이 모암 1구 마을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시아버님도 이제 모암 1구 마을이 고향이죠. 그래서 남편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조금 강해가지고 남아있는 노후에 내가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마을에 이장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공모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서 마을의 곳곳에 벽화를 그리고 마을의 곳곳에 그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CCTV를 이제 설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낮에 햇빛이 있는 날은 태양광을 저장을 하여서 밤에는 태양광으로 새벽까지 우리 마을이 밝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이 많이 변화를 하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동읍에 있는 53개 마을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마을의 발전을 많이 가져온 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사람의 관심이 모여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마을에 변화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문화생활이나 많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공모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구구조와 지역사회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약 3분의 2는 도시에 거주를 하며 특히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의 노인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화 정도는 농어촌이 심각하지만 노인 인구의 규모는 도시가 훨씬 큽니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50% 이상이 외출 시 불편함을 경험을 하며 40% 이상이 불편함이 있는 공간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 노인뿐 아니라 도시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노화가 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은 땅값 상승과 지역에 대한 개발, 편리화를 의미를 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불안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주변에 친밀하게 존재했던 건물들이 해체가 되고 주변이 황폐해지며 이웃들이 떠나가거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이 황폐해지기도 하지만 주변이 이렇게 더 발전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공간이 더 왜소해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들이 떠나가거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느끼고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될 위험이 큽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불안정한 이웃은 노인들의 생애 전체의 경험이나 가치와의 부조화를 초래하여서 자기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소외와 배제를 촉진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과 아동들처럼 지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지역사회를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집단은 정작 지역사회의 변화와 의사결정에서 가장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노인들은 노후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였고 주민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기회와 정보의 부족, 이동 능력 제한 등으로 지역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모함마을 1구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전을 해온 마을의 주민들보다는 마을에 그동안에 오래 사셨던 주민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노인들의 욕구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마을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는 다르게 오히려 노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노인들의 욕구를 찾아내고 그리고 노인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고 월화수목금 토까지 수업을 진행한 마을은 저희 모함 1구 마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병원에도 가야 되고 시장에도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을 만들기 한 사업의 사례를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모함 1구 마을에서는 노인과 노인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동들이 지금 남편이 이장을 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또 마을 치안이나 이런 보안이 잘 되는 그런 마을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경관 개선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고 주민들과의 경험이 다양하게 축적된 노인들의 인식은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노인들의 의사와 의견을 경청을 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노인들의 지역과 동네에 대한 애착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노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노인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 보니
노인분께서 처음에는 말 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말 만들기 사업을 왜 하는데 귀찮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고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서 신체활동 그리고 미술활동 음식으로 푸드활동 이런 등등의 정서활동 이런 것 등을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인들의 의식을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모암 1구 마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복지론을 하다 보니 우리 마을에 대해서 또 많이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에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만들기의 사례에서 요 파트는 세 번째 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